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어제 저녁에 방송 끝나고 요 앞에 있는 빵집에 잠깐 들렸습니다. 근데 웬 할머니 한 분이 밖에서 계속 가게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주춤주춤 들어오시더라고요. 이 빵가게 점원에게 뭐라 하시는데 잘 들리진 않았고요. 이런 대답이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1,000원짜리 빵은 없어요. 1,000원짜리 빵을 찾으셨던 거죠. 마침 제가 계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할머니가 들고 계신 저 빵까지 같이 계산할까 말까. 근데 결국은 그러지 못했는데요. 겨울인데다가 저녁이어서 그랬는지 집에 가는 내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계산을 해도 될까요? 라고 왜 못했나 후회가 좀 되기도 합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복지 예산을 늘린다고 예를 써도 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빵 하나 사 먹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돈을 얼마라도 아끼느라 그러셨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어떤 경우라도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줘야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성장의 과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 경제 핫이슈에서는 어제 기자회견에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꼼꼼히 뜯어보고 선결과제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제가 참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인데요. 한국금융계 최초 여성은행장 권선주 기업은행장 연결해서 궁금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 실적의 뚜껑이 열렸는데 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실적이 8조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9조는 넘을 것이다라고 많은 증권사들이 예측을 했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못 미치는 흐름 나왔는데요. 네. 덕분에 아침 시작부터 좀 하락을 출발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미 그 9조 대 또는 8조 대 생각보다 좀 좋지 않은 실적. 저희가 일컬어 어닝 쇼크라고 부르죠. 네. 자꾸 영어를 써서 참 죄송한데요. 좀 예상 외에 나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미 예상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큰 폭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장 마감 때 조금 더 떨어지면서 3,000원이 하락한 130만 4천원으로 장을 마감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주식시장 특별히 거래소도 마이너스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은 6.16포인트, 0.32%가 상승하면서 1959.4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아침부터 계속 꾸준히 좀 올라와 주어서요. 4.24포인트, 0.85%로 거래소보다 조금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504.86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네. 9조 원 정도는 영업이익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8조 3천억 원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좀 시장에는 부담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좀 네. 과도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우려가요? 네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130만 원 내외 그리고 이번에 뉴스 발표하기 전에 130만 원 소폭 깨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세계적인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한국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고 IT 계통에서도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1년에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 회사가 네. 거기에서 주가는 몇 배를 하느냐, 뭐 이거 소위 말해서 멀티플을 몇 배 줄 거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런 정도로 따지자면 1년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7배도 안 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약간은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스마트폰 시장이 사실 경쟁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소위 말해서 레드오션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의 실적을 그대로 잘 유지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데는 조금 의문이
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실적이 기대보다 떨어지는데 상당폭 영향했던 것은 이쪽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마케팅 비용 증가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사실 뭐 뒤집어 보면 옛날만큼 많이 안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진율은 차츰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는 웬만해서는 산업이 성숙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실적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에서 지금 뭐 7배, 6배, 8배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오간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는 조금 과한 면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니까 이제 우려도 좀 컸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회사 내에서도 전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하고요. 네, 뭐 이게 좀 시장에서 너무 일희일비하는 재료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시장을 보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 사실 기대를 한껏 하고 시작을 한 해인데요. 워낙에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비중이 높습니다. 뭐 이미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이 됐겠습니다만, 전체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그 시가총액도 그렇고 이익 수준도 어마어마하게 이런 쪽 기업에 다 쏠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 두 기업이 휘청휘청하게 되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2014년 증시가 생각만큼 호락호락 못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조금 할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초대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들이 좀 약진을 하고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창조경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그 시장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역에 새로운 영역을 찾아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런 부분들의 기업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를 것이고, 그게 바로 창조 경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도에 네이버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의 창의적인 그런 역량들이 좀 발휘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서 수요자들인 그 일반 소비자들이 돈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주머니 여건도 좀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근데 오늘 삼성전자 떨어지긴 했지만 외국인들은 또 삼성전자 좀 샀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은 어땠나요? 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30만 원 가격은 좀 과하게 떨어졌다. 단기적으로는 뭐 내년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올해 기준으로 봐서는 이 정도 가격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총 1,000억 원 정도의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전기전자 업종으로만 1,270억 원의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삼성전자가 가장 중심에 있을 것이고요. 삼성전자를 주로 매입을 많이 했고, 나머지 업종들은 오히려 판업종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운수장비 업종에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의약품 업종을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또 삼성전자 얘기 해야 될 것 같죠? 예.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어땠는지 일단 간단히 전해 주시죠. 네, 매출이 59조, 영업이익이 8조 3천억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한 분기에 60조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8조 원 넘게 했다는 것. 엄청난 사실은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어닝 쇼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한 18% 정도 줄었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로 봐도 한 6%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8조 3천억 자체가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전분기보다 또 전년 동기 대비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장에서 예상컨대 처음에는 뭐 4분기에도 1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지 않겠는가, 아니면 뭐 9조 원 정도, 9조 원대는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8조 3천억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절대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분기 대비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많았으면은 뚜껑을 열어봤는데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많았으면은 그 절대 금액이 얼마든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적었으면 이제 어닝 쇼크가 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놓고 뭐 어닝 쇼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걸 꼭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네. 이제 이 신경영 20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4분기에 전 직원들한테 특별 상여금을 줬는데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이 해외 직원까지 포함하면 32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가겠네요. 네. 네. 그리고 32만 명한테 준 돈이 다 합치면 8천억. 네. 1조 가까운 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것만 없었어도 이제 9조 원이 넘는 사실은 이익이 보장이 되는 거였고요. 특히 이제 연말에 보통 되면은 이제 이 밀어내기 물량 같은 것들이 과거에 많은데 올해는 이제 재고 관리 차원에서 그걸 안 했다고 그래요. 네. 거기다가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진 측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실적 악화, 어닝 쇼크 이런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금 또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내년 1분기 실적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정말로 기조적인 실적 악화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런 특별한 요인에 의한 실적 둔화였는지가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내년 1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어닝 쇼크라는 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도 좀 너무 과장돼서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렇죠. 일반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다음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안 세우진 않았을 거라는 그런 또 확신도 네. 어느 정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잠정 실적이니까 실제 실적이 또 나올 테고 네. 1분기에 앞으로의 또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본 다음에 투자 판단에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게 맨날 얘기되는데 마그네틱 카드 사용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정말 중단이 되는 건가요? 네, 우리 지금 신용카드나 이제 현금 인출 카드를 보면은 거기 보통 이제 앞면에, 네. 뒷면에 이제 그 검은색 띠가 있죠. 예. 이게 이제 보통 마그네틱 카드고, 앞면에 보면은 이제 IC 칩이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금색 딱지로 되어 있는. 예, 카드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주 예전에 발급된 카드들은 이 IC 칩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뒷면에 그냥 검은색 띠, 이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이 뒷면에 그 검정 띠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구형 카드인데 요즘 나오는 건 다 IC 칩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구형 마그네틱 카드는 이 문제가 복제가 쉽습니다. 이 뭐 웬만한 이 전문가들이 이 마그네틱 띠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복제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굉장히 위변조라든가 이 또 어떤 여러 가지 금융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이 마그네틱 이 카드는 아예 못 쓰는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작년이었던가요? 아예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는데 이게 이제 홍보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이걸 IC 칩이 있는 카드로 바꾸지 않은 분들은 새 카드를 발급받지도 못했고 당장 마그네틱 카드는 못 쓰게 하니까 아예 금융거래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네. 벌어져가지고 그 당시에 실제 중단을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을 해가지고 지금 1, 2년 넘게 계속 마그네틱 카드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어떤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왔고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 IC 칩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구형 마그네틱 카드는 ATM에서 돈을 뽑지를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카드는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내년부터는 이 마그네틱 카드를 통해서는 이제 신용카드의 케이스인데요. 아예 뭐 결제도 못하고 현금 서비스도 못 받고 카드론도 못 받고 어디 가서 밥을 먹거나 옷을 사고 카드 결제 자체를 못하게 된다고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면적으로 올해부터 네. 단계적으로 이 마그네틱 카드는 이제 퇴출되는 이제 수순을 밟게 되는데 작년 말 현재 이 마그네틱 카드가 한 67만 장이 아직도 시중에 깔려 있고요. 매일 지금도 13,000장 정도의 카드가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코 그러니까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주 예전에 받으셨던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아직도 이 마그네틱 카드를 그대로 쓰시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는 좀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마그네틱 가지신 분들은 빨리빨리 IC 칩 카드 은행에 가면 다 바꿔줍니다. 네. IC 칩 카드 좀 바꾸셔가지고 막상 다음 달부터 또다시 거래를 못하는 카드는 있는데 거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좀 이번엔 좀 방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바꿔야지 될 것 같은데 참 관성이 많이 작용을 했던 그런 경우 같아요. 그렇죠. 네.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목요일 날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뭐 압도적으로 동결이죠. 뭐 이번에도 네. 예, 뭐 예상컨대 지금 거의 뭐 지금 이 시점에 올리거나 내릴 쪽으로 아마 베팅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2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99.2%가 금리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2.5%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 5월 이후 지금 이번 달까지 하면은 8개월째 아마 동결 행진이 지금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축소를 이미 시작을 조금씩 했고, 물론 미국도 제로 금리를 올리는 데까지는,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은 출구 전략적으로 일단 출구의 문을 조금은 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양적 완화 축소가 끝나면 아마 그때는 금리 인상 수순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로 금리까지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금리를 올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정부 쪽에서는 아직 오히려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내려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조금 일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금리 인상을 얘기하기는 조금 적합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정부가 예상한 대로 또 한국은행이 예상한 대로 경기 회복이 이 올해 내에 진행이 된다면 지금 3.7, 3.8%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수순대로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된다면 올 하반기 뭐 3분기 또는 4분기에는 아마 실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금리를 꼭 내려야만 지갑을 여는 건 아닌데 시장에서는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일종의 시그널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정부가 또 한국은행이 살리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우리나라는 근데 사실 지금 금리를 내려도 쉽게 소비가 개선되기가 어려운 게 고용 문제, 양극화 문제, 가계부채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의 높낮이와 실제 소비와는 조금 별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실로가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사품 사랑해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 참여를 해주셔도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죠.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대한민국 경제의 정책적 밑그림이 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용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선결과제는 무엇인지도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준협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은 474죠? 네,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 불 근접 이건데 일단 잠재 성장률부터 여쭤볼게요. 이게 기존의 성장률하고는 다른데 잠재 성장률 4%라는 의미 이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많이 어려운 용어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잠재 성장률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있으면 뭐 평균적으로 한 80점 정도 맞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잠재 성장률이 되는 거고요. 어떤 때는 컨디션이 좋아서 90점을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70점을 맞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이제 기본 실력 그게 이제 80점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그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전에는 한 4.5%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한 3.5%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즉, 그 성적, 실력이 이제 경제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이것을 다시 4%로 끌어올리겠다는 것들이 이번에 대통령이 밝힌 대책인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4%로 끌어올리는 것들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공부 안 하고 시험 쳐도 그 점수 맞을 수 있는 실력.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없이도 그 나라의 모든 자원, 노동력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경제학적으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끌어올리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또 당장 생각되는 어려움들은 또 많이 있잖아요. 뭐 노령화, 저출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최근에 4.5%에서 3.5%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는데요. 이것을 다시 4%로 지금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어려울 텐데 지금은 이제 충분히 가능한 목표인 것 같고요. 뭐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보통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크게 세 가지 요소입니다. 노동 투입, 그리고 이제 자본재 투입, 그리고 이제 기술 혁신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 얘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인구가 증가하는 그 효과만으로도 한 2%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향후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2016년이면 이제 우리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걱정이 이제 노동 투입에 따른 성장은 더 이상은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책을 보면 자본재, 즉 투자를 늘리거나 기술 혁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되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소를 투입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기보다는 어떤 혁신이나 창조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내수가 활성화돼야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해왔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조금, 파란불이 켜졌다라고 보는 게 규제 완화를 언급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네.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가 되고, 또 역효과는 없을지도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만 일자리도 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 그 정부 정책이나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노동 규제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좋은 규제도 있고 좀 불필요한 규제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또 좋은 규제는 이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조정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한데요. 뭐 그러한 과정들이 제대로 된다면 아무래도 좀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들의 목소리까지 담아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된다면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뭐 그중에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예산안 통과 때 상당히 좀 진통이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일종의 규제 완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맞습니다. 재벌 특혜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대기업 회사가 자회사 그 손자 회사 이렇게 이제 출자를 계속 하게 되면서
여러 회사를 이제 거느리게 되는데 손자 회사 같은 경우는 꼭 지분을 100%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0%까지 풀어주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공장을 건설하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것에 딱 걸렸던 두 개의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조에서 한 2조 원 정도의 투자가 묶여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법을 바꾸면 그 두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손자 회사의 지분을 그래도 50%를 그 대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해서 하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그 밖에 또 더 완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혹시 보시는 부분이 있나요? 요즘 제일 많이 예를 들어서 규제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서비스 관련 규제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관련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OECD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우리가 낮은 수준이고요. 이제 서비스 규제인데요. 서비스 규제는 사실 좀 특징이 있어요.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걸 다 풀어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즉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교육과 최소한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으로서 이렇게 기초로서 이렇게 깔아주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은 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쉽게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계부채가 소비의 어떤 좀 그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가계 소비 여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요즘 이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소득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데 소비 지출을 줄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즉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일자리 불안이 크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주거비 불안이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는 돈이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나 노후 준비 걱정 때문에 이제 지갑을 못 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계 소비 여력도 좀 약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내년에 정부 목표치대로 3.9%가 된다. 하면 그것이 기업으로도 돈이 가고 가계로도 가잖아요. 근데 요즘 점점 기업으로 가는 몫이 커지고 가계 쪽으로 흐르는 몫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더라도 그 나라와 기업은 성장하는데 가계는 그것을 못 쫓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아마 가계 소비 여력도 좀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고용이 중요하겠죠. 가계 쪽으로 이제 어떤 여력이 생기고 이익도 좀 나눠주려면 그럴 텐데 지금 고용률 70% 달성은 이미 나왔던 목표인데 이번에 또 강조가 됐어요. 70%만 달성하면 끝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이거라도 성취가 가능한 목표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고용률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일자리를 통해서 성장도 되고 복지도 되고 이게 모든 어떻게 보면 맞는 키처럼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만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충분하다면 그것을 감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현 정부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경제정책, 정부 정책을 일자리를 중심에 두고 펼치는 것은 너무나 올바른 방향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번 임기 내에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238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부터 매년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0만 명 정도 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15세에서 64세 기준으로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생산 가능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 늘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이 다 취업하고 또다시 지금 현재는 일자리가 없는 18만 명을 또다시 일자리를 얻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이고 다만 70%로 달성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맞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만은 아니겠지만 일단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도 고용을 늘리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일 텐데 이게 이제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일자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완전하게 우리가 이제 생활을 그걸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가계 수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약간 들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정의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짧을 뿐이지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과 동일하고 4대 보험도 그렇고 뭐 휴가나 이런 근로 여건이 다 동일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 선택제라고 하고 그래서 정년도 보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좋은 일자리가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인데 이게 현실에서는 이제 네덜란드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라고 하면 아르바이트와 같이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가 시간제 일자리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말하는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매우 좋은 일자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좀 자칫 나쁜 일자리만 늘지 않는가 하는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늘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청년들이 당장 일자리가 급하니까 이런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가는 것보다는 진짜로 이것이 필요한 노년층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도 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네. 청년들 일자리는 항상 좀 문제인데 참 이게 뭐 어떻게 딱히 바로 치료가 될 만한 대책은 없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청년 일자리가 이제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높이가 맞지 않는 거. 네. 그 이제 가장 큰데 사실 이거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즉 뭐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에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비정규직 일자리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맴돌 뿐 정규직이나 더 좋은 일자리로 상승할 수 있는 일자리 상승 사다리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뭐 3년, 5년을 준비해서라도 어떻게든 좋은 직장에서 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대책보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어야만 그리고 일자리 상승 사다리가 형성이 되어야만 아마 청년 일자리는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길게 보고 꾸준히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만 달러, 국민소득 GNI가 4만 달러에 근접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 뭐 일단 지금 3만 달러에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어요. 그렇지, 2만 달러. 2만 달러. 예, 그래서 3만 달러를 못 넘기고 있고, 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가 대표적으로 또 3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에 성장이 지체됐던 나라들이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려가 되는데, 무조건 4만 달러 얘기만 하는 게 옳은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1,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 2만, 3만, 4만 이제 그대로 숫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중진국 함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중진국이 보통 한 5,000달러에서 한 2만 달러 그 수준인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넘을 때는 한번 경제의 질적 구조가 확 바뀌지 않으면 항상 정체가 되게 돼요. 즉 뭐냐면 예전에는 요소 투입, 그러니까 노동 투입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고 예전에는 추격형 남의 것을 모방해도 되지만 이제는 선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이제 확 바뀌어야만 3만 달러, 4만 달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기 위해서 경제 구조를 확
창조형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 경제 체질을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3만 달러, 4만 달러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겨우 넘었다가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자세히 들려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들려드리는 IT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 한해 IT에 어떤 기술이 주도할지 유망할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한 번도 가보진 못하고 기사는 맨날 썼는데 가전제품 박람회요. CES. 예, 네.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 교수님 가보셨어요? 뭐 저도 그거를 목적으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걸 가보면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알 수가 있던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런 전시회인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들 제품을 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네. 네, 올 한해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있나요? 네, 세스가 이제 한 해를 예측하는 뭐 그런 대단한 이제 척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뭐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들이 빠지는 바람에 이제 가전이 위주로 돼 가지고요. IT 전체 예측을 하기는 좀 그런데. 네. 그래도 뭐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구글, 애플이 다 빠졌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업체들은 언제 또 자신들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기회를 가질까요? 네, 구글이나 애플은 자체적인 전시회를 하고. 네. 뭐 그런 자기들 이제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 있죠. 보통 본사에서 또 달리 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업체들의 전시회도 이제 다 같이 고려해가지고 이제 그 한 해를 예측하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세스는 정말 가전 제품들이 많이 나온 모양인데 출품된 제품들로 올해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뭐 여태 어떤 나온 기사들이나 어떤 업체들이 뭐 출품할 예정이라고 하는 제품들 쭉 보니까 일단은 그 고객이나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제품들 군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체들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주력으로 삼는 뭐 그런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 그 어떤 사용자들이 수요가 이제 그 폭발하고 있는 쪽은 이제 TV 쪽, 초고화질 TV, 그 다음에 대형 TV, 뭐 이런 쪽인 것 같고요. 보면은 되게 이제 한 40인치, 50인치 큰 제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가정들은 뭐 한 60인치 정도 그런 TV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100인치가 넘어가는 그런 TV들이 이제 출시되고 있어요. 네. 너무 크니까 이제 그 한 번에 보기 힘드니까 약간 휘어진 형태가 되고, 그다음 해상도도 그 극장에서 하는 정도, 4K라 그러죠. 그 가로가 지금 1920에서 1980인가요? FHD가 1980인데 가로가 뭐 3840까지 커지고, 그다음 5K라 그래가지고 5120까지 커지는 그런 초고화질 TV들이 이제 주력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네네. 뭐 LG하고 삼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대형 이런 스크린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 많을까요? 그 어떤 스크린에 대한 수요는 지금 가정으로 따지면은 일반 어떤 그 건물이나 큰 전시관이 아닌 가정으로 따지면은 지금의 어떤 60인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프로젝터를 쓰거든요. 예. 대개 가정용 프로젝터가 100인치 정도의 이제 그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는 이 LCD TV들이 100인치 정도가 되면은 아마 그런 프로젝터에 대한 수요도 없어지면서 그게 가장 적정한 크기. 네. 지금은 사용자들이 어떤 욕구를 이런 하드웨어가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점점 커지고 있는데 100인치 정도가 되면은 아마 사용자들이 더 이상 가정 내에서는 더 이상 큰 것을 원하지 않는 네. 그런 것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 이제 대형이나 초고화질 TV 외에는 또 어떤 제품들이 있었나요? 네네. 지금 또 어떤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과 기업들이 개발하는 방향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스마트 자동차 쪽이죠. 네. 그죠? 어떤 내비게이션이 그런 차 안으로 들어가다가 이제는 유리창에 직접적으로 어떤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내비게이션이 연결되는 네. 바로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무인 자동차. 네. 운전을 자동으로 해주고 예. 교통사고를 줄여주는 구글의 개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앞으로 무인 자동차가 활성화되면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시설이 있었다라고 옛날 얘기를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신만만한데 그러다가 또 이게 네트워킹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해킹당할 수도 있잖아요. 예, 공상과학적으로 가면 이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지는데. 공상과학적 상상을 했나요? 예. 그런 네. 에러가 생길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경우에도 예. 차가 선다든지 하면서 사고를 방지하는 게 1차적인 타깃이 되겠죠. 네. 그래서 무인 자동차는 지금 현재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고 사람들의 이동 수단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스마트 기기, 지금 스마트폰과 자동차가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면서 운전이나 이런 이동이 스마트하게 되는 네. 그런 시대가 되고요. 그런 기기들이 지금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죠. 저도 기사를 쓴 기억이 있는데 아마 몇몇 자동차 업체들하고 애플 혹은 네. 구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도 자동차는 거의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람이 통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편리해지는 만큼 참 감시도 중요할 것 같고요. 시스템에 네네. 대한 그런 게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작년에는 웨어러블 기기 쓰거나 입거나 이런 기기들이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좀 나왔나요? 네, 웨어러블 기기는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시계 쪽. 예. 거의 모든 업체가 이제 시계를 출시하고 이게 스마트폰과 연동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기나 제품들은 출시되면서 성공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자기가 뭘 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경우에는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이걸 설명해내고 개선에 대해서 또 고민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네. 어떤 시장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죠. 네. 그러니까 웨어러블에 대한 입고 쓰고 이렇게 사람의 어떤 능력을 확대시켜주는 제6감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예. 그런 쪽의 기기들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어떤 수요도 많고요. 안경을 끼면은 자동차 수리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네. 동영상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아직은 시계 같은 그런 기기들이 웨어러블 기기들이 사용자들의 어떤 그런 기대와 좀 부합되지 못하는面이 많죠. 네. 특히 안경 같은 거, 구글 글래스 같은 것도 예, 그런 것들이 사용자들이 지금 구글 안에서도 직원들이 무료로 받고 나서 귀찮아서 안 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딱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에 딱 맞는 뭔가가 되면 좋은데 예. 이게 불편하고 이러면 또 이제 수요가 쓰죠. 줄어들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구글 글래스 같은 제품들이 만약에 끼고 있을 때 교통 신호 등을 보고 이 정독 생명인 경우에 네. 그것을 확실하게 또 다르게 보여준다든지 그다음에 외국에 쓰고 나갔을 경우에
눈앞에 있는 모든 장면에 대해서 뭐 번역이 자동으로 된다. 네. 이런 어떤 특정한 어떤 기술이 나올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그 비관적인 그런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애플과 구글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는 합니다만은 예.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있나요? 네, 그렇죠. 구글 같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무인 자동차 네. 그리고 애플은 여러 가지 지금 성공적인 제품들에 대한 뭐 기능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예. 잡스 시대 때 그런 혁신들 이런 네. 것들을 능가할 만한 그런 제품들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안타깝긴 합니다. 예.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였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한국금융업 사상 최초의 여성 행장이죠. 권선주 기업은행장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